11시 아파트 단지 주차장. 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진 여러 명의 건달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평범한 경비원 유니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건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보이는 아파트 한 동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지옥 같은 결혼 생활 속에서 매일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하다. 지수야. 남자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경비원처럼 보이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이 많은 건달들이 그의 발 아래 쓰러져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달 전, 아침 6시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습니다. 김태진은 눈을 떴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답지 않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그는 매일 이 시간이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원룸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 먼지 하나 없는 바닥, 정갈하게 놓인 몇 안 되는 가구들. 태진의 삶은 그의 방처럼 단순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흰머리가 또 늘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남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가슴팍에 달린 작은 명찰. 김태진 경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사는 곳에서 일하는 아파트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고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진은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맞이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확인하고 단지 내부를 순찰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푸른빛 아파트라는 이름의 이곳은 15년 된 중형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총 500세대가 살고 있었고 태진은 이곳에서 5년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태진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작은 냉장고와 전기포트. 벽에는 아파트 단지 지도와 비상 연락망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무일지를 펼쳤습니다. 전날 밤 근무자가 남긴 특이사항을 확인했습니다. 5동 3층 누수 신고, 주차장 CCTV 점검 필요. 메모를 남겼습니다. 7시가 되자 출근하는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진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경비원의 인사에 일일이 대꾸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태진의 일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존재하는 것. 누군가에게는 필요하지만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그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8시쯤 한 중년 여성이 경비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동 7층에 사는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태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저기요, 경비 아저씨. 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어제 택배가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저녁 9시가 넘어서 벨을 누르면 어떡해요? 태진은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늦게 온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항상 경비원 탓이 되는 것이 이 일의 현실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택배 기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씀을 드려요? 그게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아니, 요즘 경비들은 정말. 그녀는 몇 마디 더 불평을 늘어놓고는 가버렸습니다. 태진은 묵묵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오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태진은 단지 내부를 돌며 청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는 노인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기 경비 아저씨. 한 아이가 태진을 불렀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응, 무슨 일이니? 공이 저기 나무 위에 걸렸어요. 태진은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작은 나무가지에 축구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저씨가 꺼내줄게. 태진은 나뭇가지를 잡고 조금 흔들었습니다. 공이 떨어졌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조심해서 놀아야 돼. 알았지? 네. 아이는 공을 들고 친구들에게로 뛰어갔습니다. 태진은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의 일상에 작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진은 경비실로 돌아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싸온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충분했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이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태진은 오래전부터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작은 싱크대에서 도시락통을 씻으며 태진은 문득 딸 생각이 났습니다. 지수,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지수는 이제 28살이었습니다. 3년 전에 결혼해서 이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지만 태진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택배 차량이 들어왔고 태진은 경비실 앞에 쌓인 택배들을 동별로 정리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는 것은 힘들었지만 태진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수고하세요. 지나가던 한 주민이 태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동에 사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항상 공손하게 인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은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녁 근무자가 경비실로 들어왔고 태진은 간단히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수도 점검 있으니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태진은 경비실을 나섰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태진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저녁 식사 재료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컵라면 하나와 삼각김밥 하나를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돈을 내며 태진은 문득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태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수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딸과의 연락이 뜸했었는데 이렇게 먼저 연락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갈게.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답장을 보내고 태진은 흥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별로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주말 생각이 났습니다. 딸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들떴습니다. 밤 10시 태진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6시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누워 태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비슷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그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오래전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폭력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그는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의 이름만으로도 거리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아내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지수 앞에서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병상에서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태진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직도 권력도 명예도. 그리고 지금 그는 평범한 경비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딸만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곧 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의 평범한 일상이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딸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을 주는 사람이 바로 그가 사위라고 부르는 남자라는 것을. 태진의 조용한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폭풍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태진은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수가 좋아하는 사과와 배를 넉넉히 담았습니다. 딸의 집은 새로 지어진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태진이 일하는 곳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태진은 마음이 설렜습니다. 딸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1201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였습니다. 야, 이거 사.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위 준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듣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거칠고 난폭한 어조였습니다. 태진의 손이 초인종 위에서 멈췄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잘못했어? 잘못한 게 한두 가지야. 밥은 왜 이 모양이고 집은 왜 이렇게 더러워?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진 소리 같았습니다. 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파. 그만해요, 제발. 제발. 제발은 무슨, 내가 뭘 잘하는 게 있어. 쓸모없는 것.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진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문 열어. 태진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나 점점 세게. 지수야, 아빠다. 문 열어.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준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쾌함이 가득했습니다.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 장인어른.
왜 이렇게 갑자기? 태진은 준노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탁자는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 옆에 지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빨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뺨이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팔에도 멍 자국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지수야. 태진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태진은 무릎을 꿇고 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그리고 왜 아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장인어른, 이게 무슨... 준노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노는 멈칫했습니다. 태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눈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준노는 금방 태도를 바꿨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오히려 더 건방져졌습니다. 아니, 이게 부부 싸움이잖아요. 장인어른이 왜 이러세요? 부부 싸움? 태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래요. 지수가 잘못해서 제가 좀 혼낸 거예요.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대수롭지 않다고? 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노보다 키가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태진이 더 커 보였습니다. 준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이 그 본능을 억눌렀습니다. 뭐예요? 설마 저한테 뭐라고 하시려는 건 아니죠? 장인어른이 경비원 주제에. 그 순간 태진의 주먹이 움직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지수 앞에서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먹을 펴고 다시 딸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지수야, 짐 싸. 아빠 집에 가자. 아빠,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준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짐을 싸? 하하. 장인어른, 정신 차리세요. 여긴 제 집이고 지수는 제 아내예요. 어디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태진은 준노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무언가를 꾹 참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딸한테서 떨어져. 아니면요? 뭐 어쩔 건데요? 설마 저 때리시려고요? 그거 폭행이에요, 폭행. 경비원 주제에 감히. 준노는 태진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아니, 진짜 웃기네. 경비원이 뭘 어쩐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응?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주제에? 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턱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준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술기운에 더욱 대담해진 그는 태진을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장인어른이 뭔 상관이에요? 여긴 제 집이고 지수는 제 아내라고요. 준노야.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빠한테 그러지 마. 닥쳐. 준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입 닥치라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밥도 제대로 못하고 집도 제대로 못 치우고 쓸모없는 것. 그리고 준노는 태진을 향해 비웃듯 말했습니다.
보세요, 장인어른. 이게 제 아내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하든 전 상관없어요. 경비원 따위가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태진의 손이 준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뭔가 위험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준노는 놀라서 태진의 손을 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의 그립은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이봐요. 놓으라고요. 내 딸한테 다시는 손대지 마. 뭐예요? 아프잖아요. 태진은 준노를 밀어냈습니다. 준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지수가 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요. 태진은 딸을 보았습니다.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을 쓸까봐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태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딸 앞에서 떳떳한 아버지, 폭력을 쓰지 않는 아버지. 태진은 주먹을 폈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아빠가 미안해. 준노는 멱살에서 풀려난 뒤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봐요, 장인어른. 방금 저 폭행하셨죠? 이거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일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건데요? 그 좁은 원룸 월세도 못 낼 거 아니에요? 준노는 승리자처럼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돌아가세요. 부부 일에 끼어들지 말고요. 지수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태진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 준노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곧 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야, 아빠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아빠한테 전화해. 언제든지. 알았지? 네. 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노는 태진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경비원 주제에 설치더니 결국 꼬리 내리네. 쯧쯧. 태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태진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억눌러왔던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정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딸이 저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자신은 몰랐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실격이었습니다. 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태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딸을 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것. 아파트를 나서서 태진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강민수, 옛 부하였습니다. 백호파 시절 그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하는 순간 평범한 삶은 끝날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멍든 얼굴, 부은 눈, 떨리는 목소리. 태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야, 나다. 전화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님? 백호 형님이십니까? 그래. 오랜만이다. 형님. 정말 형님이십니까? 어떻게? 민수야. 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형님,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목숨까지는 아니고. 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 놈에 대해 알아봐줘. 이름은 박준노. 30대 초반. 사업가 행세하는데 뒤가 있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형님.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고맙다. 형님,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자. 장소는 내가 문자 보낼게. 알겠습니다, 형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준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이 때린 여자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태진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깔린 거리를 걸으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여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듯 다음 날 오후 태진은 작은 식당에서 강민수를 만났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민수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그는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을 보는 그의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존경과 충성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형님. 민수는 태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랜만이다, 민수야. 앉아.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님이 말씀하신 박준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다. 그런데 형님.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자가 형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내 사위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위? 라고요? 그래. 내 딸과 결혼했어. 그럼 지수 아가씨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진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내가 왜 조직을 떠났는지 기억하지? 네. 형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응. 그때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지수 앞에서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버렸어. 조직도 명예도 권력도. 그냥 평범한 아빠로 살고 싶었어. 형님. 근데 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새끼가 내 딸을 때리고 있더라. 민수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어제 딸 집에 갔다가 봤어. 지수 얼굴에 멍이 가득하고 입술은 터져 있고. 태진은 서류 봉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이자가 누군지, 뒤에 누가 있는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박준노 32세. 겉으로는 투자 사업가로 행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달입니다. 건달? 네. 유흥업소랑 도박장을 전전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폭력과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민수는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준노가 출입하는 곳들입니다. 주로 강남 쪽 유흥업소들이고요. 불법 도박장도 자주 드나듭니다. 태진은 사진들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자의 아버지가 이진철입니다. 이진철? 네. 유흥업소 3곳, 도박장 2곳, 그리고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자입니다. 불법적인 일을 많이 하죠. 민수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진철은 금산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산파? 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래, 형님. 형님께서 떠나신 후에 세력을 키운 조직입니다. 지금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조직이 되었습니다. 두목이 누구지? 마태식입니다. 형님 아시죠?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태식? 예전에 작은 조직을 이끌던 자였습니다. 태진이 백호파를 이끌 때는 그저 주변 조직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자가 이렇게 커졌구나. 네. 형님께서 은퇴하신 후 공백을 차지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형님 그런데 마태식은 형님을 기억합니다. 형님이 무서워서 함부로 못했던 자입니다. 그래. 네. 하지만 형님이 은퇴하신 게 겁먹고 도망간 거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무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망? 내가? 저도 그 말 들었을 때 화가 났습니다만. 됐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태진은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건 준노야. 이자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지. 형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당장. 아니. 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 일단은 더 지켜봐야 해. 하지만 형님, 지수 아가씨가. 내가 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는 거야. 지수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당분간 준노 주변을 조사해줘. 동거래, 만나는 사람들, 자주 가는 곳. 전부 다. 네, 형님. 제가 직접 붙어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헤어지기 전 민수가 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형님을 따르던 형제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형님이 돌아오신다면 모두 기뻐할 겁니다.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노는 고급 유흥업소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비싼 양주를 마시며 여자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기분 좋아 보여요. 옆에 앉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준노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일 있었거든. 무슨 일인데요? 아, 우리 장인어른이 집에 왔었어. 경비원 아저씨가. 준노는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그 양반이 날 보고 뭐라고 하려는 거야? 웃기지 않아? 장인어른이요? 응. 아내 아빠. 근데 완전 찌질이야. 경비원 주제에 나한테 덤비려고 하더라고. 준노는 크게 웃었습니다. 결국 꼬리 내리고 도망갔지만 당연하지. 나한테 덤볐다간 인생 끝나는 거니까. 여자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준노는 기분이 좋아져서 더 많은 술을 주문했습니다. 한참을 마시고 놀다가 준노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준노 씨? 응? 누구세요? 저 최 과장이라고 합니다. 잠깐 할 말이 있는데. 남자는 준노를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뭔데요? 아, 준노 씨. 저번에 빌려간 돈 말인데요. 준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거 다음 달에 준다고 했잖아요. 네, 알죠. 근데 사정이 생겨서요. 이번 주 안에 갚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주?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사정이. 준노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이미 망쳐져 있었습니다. 돈. 왜 다들 돈 타령이야? 사실 준노는 빚이 많았습니다. 사업가 행세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은 대부분 빌린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도박에서 큰 돈을 잃어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수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수는 몰랐지만 준노는 아내의 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준노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준노는 억지로 웃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빚은 점점 늘어나고 갚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또 손 벌려야 하나?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버지 이진철은 돈에 관해서만큼은 철저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쉽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준노는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취할수록 생각이 더 꼬였습니다. 다 지수 때문이야. 그년이 제대로 좀 했으면. 준노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 탓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항상 남의 탓, 세상 탓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준노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지수는 준노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술? 많이 마셨어요? 그래, 많이 마셨어. 왜? 준노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물 가져와. 지수는 부엌에 가서 물을 가져왔습니다. 준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탁자에 컵을 내려놨습니다. 아. 네. 너희 아버지 왜 우리 집에 온 거야?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물어봤잖아. 왜 왔냐고.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으셔서. 보고 싶어서? 웃기네. 준노는 비웃었습니다. 경비원 주제에 사위 교육하러 온 거 아니야? 응?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한테 덤비려고 하던데? 준노는 지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야, 너희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 분명 뭔가 말했을 거야. 준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한테 맞는다고 말했지? 그렇지? 아니에요, 정말. 정말은 무슨... 준노는 지수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아파요. 아파? 이게 아픈 거야? 준노는 더 세게 잡았습니다. 지수는 고통으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내가 그만하면 너는 뭘 해? 응? 너는 뭘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준노는 지수를 밀쳤습니다. 지수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부딪혔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만들고 집도 제대로 못 치우고 쓸모없는 것.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죄송하다고 말만 하면 끝이야? 준노는 탁자 위에 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잔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너 같은 년을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노는 지수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울기는 울면 뭐가 달라져? 응?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밥 해놔. 알았어? 네. 그리고 너희 아버지한테 연락하지 마. 다시 우리 집에 오면 그때는 가만 안 둬.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노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겨진 지수는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팔에는 준노의 손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노가 더 화를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지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깨진 잔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준노의 세계가 곧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무엇인지 지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수는 매일 태진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준노의 하루하루가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태진은 경비실에서 그 보고들을 읽으며 준노라는 인간의 실체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계획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준노는 평소처럼 늦게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만들어 놓은 아침 식사를 대충 먹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늦을 거야. 저녁 기다리지 마. 알았어요. 준노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고급 세단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모르는 사이 뒤에서 한 대의 차가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준노는 먼저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건물 지하에 숨겨진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졌습니다. 젠장. 준노는 짜증스럽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200만 원을 날렸습니다. 도박장을 나온 준노는 담배를 피우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과장, 나 준노야. 그 돈 말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응? 이번 주 안으로 꼭 줄게. 전화를 끊고 준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급하게. 그날 저녁, 준노가 자주 가는 유흥업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채업자 김 사장이었습니다. 준노 씨, 어디 계세요? 만나 뵙고 싶은데요. 준노는 전화를 받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김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아, 별일 아니고요. 잠깐 뵙고 싶어서요. 지금은 좀. 10분만요. 근처에 있으니까 금방 갑니다. 준노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15분 후 김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김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준노 씨, 죄송한데 빌려드린 돈 말입니다. 아, 그거요? 다음 달에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알죠. 근데 사정이 생겨서요. 김 사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갚아주셔야겠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준노는 당황했습니다. 이번 주는 무리예요. 한 달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기한 내에 못 갚으시면 이자가 배로 붙습니다. 김 사장님, 그동안 잘 지냈잖아요. 한 번만. 비즈니스입니다. 준노 씨. 감정 섞을 수 없어요. 김 사장은 차갑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노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뭐지? 갑자기 왜 이래? 다음 날, 준노에게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채업자였습니다. 준노 씨, 박 실장입니다. 빌려드린 700만 원,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갚아주셔야겠습니다. 네, 그것도 다음 달로. 사정이 생겨서요. 금요일까지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노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같은 시각,
민수는 조용한 카페에서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사장, 내 부탁 들어줄 거지? 물론입니다. 민수 형님. 형님 부탁이라면 뭐든지요. 고맙네. 박준노한테 빌려준 돈 당장 받아내. 알겠습니다. 근데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냥 그자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만 해두지. 알겠습니다. 수요일, 준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일제히 돈을 독촉했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갚으시오. 준노가 빌린 돈은 총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당장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왜? 이진철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그게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또 지난달에도 줬잖아. 이번만요, 아버지. 제발. 얼마? 3천. 3천만 원? 이진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또 도박했지? 아니에요. 사업 자금이. 거짓말. 내가 무슨 사업을 해? 매일 놀기만 하면서. 아버지. 됐어. 이번엔 안 돼. 내가 알아서 해결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노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젠장. 어떻게 하지? 그날 밤 준노는 자신이 자주 가던 유흥업소에 갔습니다.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오늘은 출입이 안 됩니다. 뭐? 왜? 사장님 지시입니다. 야, 나 박준노야. 여기 단골이라고. 죄송합니다. 준노는 황당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업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대체 왜? 사장님 지시입니다. 준노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세 군데 업소를 더 가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모든 곳에서 그를 거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같은 시각, 민수는 유흥업소 사장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형님, 박준노 그 자식 출입 금지시켰습니다. 잘했어. 근데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자가 뭘 잘못했길래? 민수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형님이 싫어하는 인간이야. 그걸로 충분하지? 알겠습니다, 형님. 목요일, 준노는 점점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채 독촉은 계속되었고 갈 곳은 없었고 돈은 없었습니다. 그는 지수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내 명의로 대출 한 번 더 받아.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시끄러.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은행에서 더 이상 안 된대요. 뭐? 쓸모없는 것. 준노는 탁자를 발로 찼습니다. 지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이나 대출받았어요. 더 이상은 정말. 5천만 원? 그게 다 어디 갔는데? 준노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돈은 모두 자신이 도박과 유흥에 쓴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바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금요일, 사채업자들이 직접 준노를 찾아왔습니다. 준노 씨, 오늘까지라고 했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갚으시든지 아니면.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준노는 겁이 났습니다. 제발이요. 한 달만요. 한 달? 그럼 이자가 배로 붙습니다. 지금 3천이면 한 달 뒤에는 6천입니다. 6천? 네. 그래도 기다리시겠습니까? 준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주일만 주세요. 제가 돈을 마련해 볼게요.
사채업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하지만 그때까지 못 갚으시면. 알았어요, 알았어. 사채업자들이 떠나고 준노는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날 밤, 준노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당신, 비켜. 준노는 지수를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그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 탓? 그래. 내가 제대로 좀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준노는 횡설수설했습니다. 내 아버지, 그 경비원 아저씨, 그 자식이 나한테 저주라도 건 거 아니야? 지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준노는 눈을 감았습니다. 곧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지수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태진은 경비실에서 민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첫 단계 완료했습니다. 고생했어, 민수야. 준노 그 자식, 완전히 쫓기고 있습니다. 사채 독촉에 출입 금지에. 그래, 잘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진철을 건드려야지. 아버지 쪽을요? 그래. 준노만 무너뜨려서는 부족해. 그 뒤에 있는 자들도 함께 무너뜨려야 해. 알겠습니다, 형님.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준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뜨리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 무시했던 경비원이라는 것을. 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위험한 미소였습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진철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 넓은 책상,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그의 사무실은 성공한 사업가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유흥업소 3곳, 불법 도박장 2곳, 그리고 고리대금업. 이진철의 사업은 모두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수익 보고서입니다. 부하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진철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수익이 왜 이렇게 줄었어? 그게 최근 손님들이 줄어들어서. 줄어들다니? 갑자기. 이진철은 화가 났습니다. 정확히 조사해. 왜 손님이 줄었는지. 알겠습니다, 사장님. 부하가 나가고 이진철은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진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 중 하나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단속입니다. 손님들이 놀라 일어났고 업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야 이게? 오늘 단속 없다고 했잖아. 업소 지배인이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정보가 들어왔을 텐데 이번에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업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법 사항들을 적발했습니다. 청소년 고용, 무허가 영업, 세금 탈루. 이거 다 적발 대상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 오해고 뭐고 증거가 다 있습니다. 사장 누구예요? 지배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진철은 한밤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 강남 지점이 단속 걸렸습니다. 뭐라고?
이진철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정보는? 그게 아무 정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젠장. 이진철은 이를 갈았습니다. 피해가 얼마야? 영업 정지 3개월에 벌금이. 알았어, 알았어. 전화를 끊고 이진철은 술을 마셨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다음 날 이진철의 또 다른 업소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박장에서 큰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 이 새끼가 사기쳤어. 뭐, 내가 언제. 손님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도박장은 폐쇄되었고 이진철은 또다시 타격을 입었습니다. 수요일, 이진철의 대부업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여러 명의 채무자들이 일제히 돈을 갚고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뭐, 다들 갚았다고? 네, 사장님. 20여 명이 한꺼번에. 그게 말이 돼? 어제까지만 해도 돈 없다고 울고불고 하던 놈들이. 이진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형님. 이진철 쪽 작업 진행 중입니다. 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 단속은 어떻게 했어? 예전에 형님 밑에서 일하던 강 형사님 계시잖아요. 그분께 부탁드렸습니다. 강 형사가 아직 현직이구나. 네. 지금은 고위직이 되셨습니다. 형님 이야기 나오니까 바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도박장 싸움은 저희 쪽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좋아. 대부업체는? 채무자들한테 제가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진철한테 먼저 갚고 저희한테 천천히 갚으라고 했습니다. 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형님 무슨 말씀을. 형님 일이라면 손해고 뭐고 없습니다. 미안하다. 아닙니다, 형님. 예전에 형님께서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호 형님이 돌아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목요일 저녁, 이진철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업소 하나는 영업 정지, 도박장 하나는 폐쇄, 대부업 수입은 급감, 손실만 수억 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준노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 이진철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왜 여기 왔어? 아버지, 저 정말 급합니다. 돈 좀. 돈? 지금 돈 타령이야. 이진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힘들어. 사업이 다 망해가고 있어. 그래도 저 죽을 것 같아요. 준노는 울먹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저를 쫓아다녀요. 이번 주 안에 못 갚으면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왜 내 도박 빚을 갚아줘야 해. 아버지, 나가. 당장 나가. 이진철은 준노를 밀쳤습니다. 준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제발. 나가라고 했어. 준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진철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같은 시각, 태진은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지수야, 무슨 일이야?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노가 요즘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갑자기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매일 전화 받고 술 마시고. 그리고 지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더 심하게 대해요. 태진의 손이 휴대전화를 3개 쥐었습니다. 아빠가
아빠가 곧 해결해 줄게. 아빠,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수야, 조금만 더 참아. 알았지?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없어. 아빠 믿어. 전화를 끊고 태진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요일, 이진철은 금산파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마태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 요즘 사업이 안 좋다면서? 그게, 죄송합니다, 두목님. 이번 달 상납금이 절반밖에 안 들어왔어. 마태식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꼭. 다음 달? 난 다음 달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번 달 말이야. 하지만 두목님, 지금 상황이고 뭐고 그건 내 문제지. 우리는 약속된 돈을 받아야 해. 이진철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마태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주일. 하지만 그때까지 못 가져오면 마태식은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이진철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일주일. 어떻게 그 돈을 구하지? 그날 밤, 이진철과 준노는 각자의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다 돈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둘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자신들이 무시했던 경비원이라는 것을. 태진은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님, 이진철과 준노 모두 궁지에 몰렸습니다.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형님. 태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때려 눕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태진은 그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태진의 게임은 이제 막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준노와 이진철,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노와 이진철은 각자의 방법으로 돈을 구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고 금산파는 상납금을 독촉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월요일 오후, 이진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업에 문제가 생긴 이유를 찾아냈어? 부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 네. 누군가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이진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구지? 그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들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사해. 당장. 부하들이 나가고 이진철은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어. 같은 시각, 준노는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을 피해 다니느라 집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준노 씨, 김 사장입니다. 준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까지라고 했죠?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안 됩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강남역 3번 출구. 돈 가져오세요. 하지만 안 오시면 준노 씨 가족들한테 찾아가겠습니다. 아내분 계시죠? 준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노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면 지수가 있었고 아버지에게 가면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그날 저녁 준노는 강남역에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사채업자들은 약속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준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준노 씨 아내분이시죠? 네. 그런데 남편분이 저희한테 빚이 있습니다. 3,500만 원.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500? 네.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저는 몰랐어요. 모르셨든 아셨든 빚은 빚입니다. 남편분 연락처 아시면 알려주세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준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우리도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사채업자들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 아내분 명의죠? 이거라도 담보로. 안 돼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남편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요. 사채업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좋습니다. 이틀 안에 연락 주세요. 그때까지 남편분 못 찾으시면. 그들은 명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00만 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날 밤 지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지수야, 무슨 일이야? 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빠, 저 어떡해요? 지수는 울면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온 것, 준노의 빚, 집을 담보로 잡으려 한 것. 태진은 전화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수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할게. 하지만 아빠, 그렇게 큰 돈을. 괜찮아. 아빠 믿어. 아빠, 지수야, 이제 그만 울어. 알았지? 네. 전화를 끊고 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직접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금산파 사무실, 마태식은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진철 그 자식, 아직도 돈 안 가져왔어? 네, 두목님. 계속 시간을 달라고만 합니다. 시간? 더 이상 시간은 없어. 마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가자. 이진철한테. 알겠습니다, 두목님. 오후, 이진철의 사무실에 금산파 조직원 5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이 사장, 두목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좀... 지금 당장입니다. 이진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금산파 사무실로 끌려간 이진철은 마태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장, 내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줬지? 죄송합니다, 두목님. 죄송하다고? 그게 다야? 마태식은 책상을 쳤습니다. 당장 돈 가져와. 이틀만 더 주십시오. 이틀? 좋아. 이틀. 하지만 못 가져오면. 마태식은 이진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업소고 뭐고 다 내가 가져간다. 알았어? 알겠습니다. 이진철은 풀려나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이진철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준노가 앉아 있었습니다. 너, 아버지. 준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진철이 소리쳤습니다. 다 내 때문이야. 내가 도박질만 안 했어도. 제 탓이에요? 아버지도 사업 망친 거 제 탓이에요? 뭐? 이진철은 준노에게 다가갔습니다. 감히 내가 나한테 대들어? 전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아버지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탁! 이진철의 손이 준노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 자식이. 준노는 뺨을 감싸쥐고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도 저랑 똑같아요. 우리 둘 다 망한 거예요. 닥쳐. 당장 나가. 좋아요. 나갈게요. 준노는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금이 갔습니다. 같은 시각, 태진은 민수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금산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예상대로네. 그런데 형님, 이제 직접 나서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단계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산파를 직접 만나야겠어.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님, 그럼, 응, 이제 내 정체를 밝힐 때가 됐어.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틀 후, 금산파 사무실 근처, 준노와 이진철은 각자 돈을 구하려 필사적으로 움직였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금산파 조직원 10명이 이진철의 사무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이 사장, 나와. 이진철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돈을 구하려고. 됐어. 두목님 명령이야. 당장 따라와. 조직원들이 이진철을 끌고 가려는 순간, 잠깐,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평범한 옷차림의 남자. 이진철은 그 남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은. 그 남자는 바로 태진이었습니다. 금산파 조직원들이 태진을 노려봤습니다. 누구야 너? 태진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일에서 손 떼. 뭐? 이 자식이. 한 조직원이 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간 태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조직원은 자신이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자식? 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침착했습니다. 1명, 2명, 3명. 조직원들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태진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아니, 그보다 더. 마치 수많은 싸움을 겪어온 사람처럼. 10여 초 만에 10명의 조직원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진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대체. 태진은 쓰러진 조직원 중 1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태식한테 전해. 백호가 만나고 싶다고. 백호? 조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백호라고 했어? 알아들었지? 네. 조직원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태진은 이진철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금산파 걱정은 안 해도 돼.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태진은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금산파 사무실, 마태식은 부하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백호라고요? 네, 두목님.
그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 백호? 두목님 혹시? 마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확인해. 그자가 누군지. 부하들이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마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백호. 설마 그 백호가 돌아온 건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백호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금산파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태식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하들이 가져온 정보를 보고 또 봤습니다. 두목님 확인했습니다. 그자가 정말 백호입니다. 김태진, 백호. 마태식은 오래된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15년 전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태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자가 왜 지금 나타난 거야? 그게 박준노가 그자의 사위라고 합니다. 뭐? 마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준노 그 자식이 백호의 딸을 때렸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미친 자식. 마태식는 책상을 쳤습니다. 이진철은 어디 있어? 도망쳤습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젠장. 마태식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백호한테 연락해. 내가 직접 만나겠다고. 네, 두목님. 같은 시각, 준노는 모텔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을 피해, 금산파를 피해, 이제는 아버지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지만 준노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난 거야. 준노는 술병을 입에 댔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준노 씨, 저 민수라고 합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준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전 아무도 모릅니다. 장인어른께서 보내셨습니다. 장인? 준노는 멈칫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요? 네. 문 여세요. 해칠 생각 없습니다. 준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준노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사람 꼴이야? 당신, 누구세요? 나, 그냥 심부름꾼이지. 형님 말씀 전하러 왔어. 형님? 내장인어른. 김태진. 아니, 백호님. 준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백호? 그게 뭔데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너 정말 모르는구나. 내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무슨 소리예요? 김태진. 내장인어른. 15년 전까지 이 지역을 지배했던 백호파의 두목이야. 준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목? 그래. 지금 내가 쫓기고 있는 금산파? 그때는 백호 형님 밑에서 벌벌 떨던 조직이었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긴. 내가 그런 사람의 딸을 때렸다는 게 말이야. 민수는 준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께서 말씀하셨어. 너한테 선택권을 주겠다고. 선택권? 아나. 경찰서 가서 지수 아가씨한테 한 모든 짓을 자백하고 감옥 가든지. 민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둘. 지금 여기서 형님한테 직접 벌을 받든지. 준노는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할래? 준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태식은 조직원들을 데리고 한 창고로 향했습니다. 태진이 지정한 장소였습니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태진이었습니다. 마태식은 태진을 보자마자 긴장했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백호. 이 지역을 지배했던 전설. 오랜만입니다, 백호님. 마태식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군, 태식아. 백호님께서 왜 다시 나타나신 겁니까? 내 딸 때문이야. 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딸, 박준노. 그자가 내 딸을 때렸어. 마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그자는 이진철과 연결되어 있고 이진철은 너희 조직과 연결되어 있어. 백호님, 저희는 정말 됐어. 태진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준노와 이진철에게서 손 떼. 알겠습니다. 마태식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 두 자식은 이제 저희 조직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좋아. 태진은 창고를 나가려다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태식아. 네, 백호님. 내가 은퇴한 건 겁먹어서가 아니야. 딸을 위해서였어. 마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호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내가 설쳤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이번만 봐주지. 감사합니다, 백호님. 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마태식은 그 뒷모습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두목님, 정말 백호님이셨습니다. 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전설이 돌아왔어. 저녁, 준노는 민수의 안내로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들어가.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 경찰서 가서 자백하겠다고. 준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1시간 후, 준노는 수갑을 차고 나왔습니다. 그는 지수에 대한 폭행, 협박, 사기, 횡령 등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차가 그를 실어갔습니다. 민수는 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끝났습니다. 고생했어, 민수야. 준노 그 자식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진철입니까? 응. 같은 시각, 이진철은 어느 허름한 여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금산파를 피해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마태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사장, 나야. 두목님, 너 백호 알아? 이진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백호, 그게 내 사위장인이 백호야. 백호, 그럴 리가. 그자가 날 직접 만났어. 그리고 너랑 준노한테서 손 떼라고 했어. 두목님, 미안하지만 난 백호한테 대들 생각 없어. 앞으로 너는 혼자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진철은 주저앉았습니다. 백호, 김태진이 백호였다고?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사업이 무너졌는지, 왜 경찰 단속이 들어왔는지, 왜 금산파까지 손을 뗐는지.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다음 날 아침, 태진은 지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지수야. 태진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아빠, 준노가 잡혔다는 연락 받았어요. 그래, 이제 너는 안전해. 지수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미안하다, 지수야. 아빠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응? 네, 아빠. 그날 오후 이진철은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그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불법 업소 운영, 고리대금업, 탈세, 그 외 수많은 죄. 그는 준노와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일주일 후, 태진은 경비실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백호가 돌아왔다고, 전설이 부활했다고. 민수가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형님, 왔어? 형님, 이제 조직으로 돌아오시는 건 아니시죠? 태진은 웃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경비원으로 살 거야. 하지만 형님, 민수야, 나는 이게 좋아. 평범한 삶, 딸 옆에 있는 삶.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하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고맙다. 민수가 떠나고 태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딸이 안전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태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백호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평범한 경비원 김태진으로.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 평범한 경비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여전히 푸른빛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단지를 순찰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비님.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태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손하게, 어떤 이들은 따뜻하게.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경비원이 딸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자세한 내용은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평범해 보이는 경비원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토요일 오후, 태진은 딸의 새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지수는 준노아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빠. 문을 연 지수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의 멍도 사라졌고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니? 네, 아빠. 들어오세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 깨끗한 주방, 창가에 놓인 화분. 여기가 훨씬 좋아요, 아빠. 그래. 네. 작지만 제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수는 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안전하니까요. 태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수야. 아빠가 진작. 아빠, 그만해요.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도, 아빠. 지수는 진지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태진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딸을 꼭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수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응. 내가 만든 거니까. 지수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수의 새로운 직장 이야기, 태진의 아파트 단지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지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그래. 아빠가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거 사실이에요? 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누가 그러던? 다들 그렇게 말해요. 아빠가 옛날에 지수야. 태진은 딸을 보았습니다. 아빠는 그냥 아빠야. 내 아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지수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때문에 그만두신 거죠?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니? 몰라요. 너 앞에서 떳떳한 아빠가 되어 달라고 했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모든 걸 버렸어. 조직도, 권력도, 명예도. 너랑 엄마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 아빠, 근데 아빠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아파하는 걸 몰랐어.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빠가 가장 후회하는 거야. 지수는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는 최고의 아빠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태진은 지수의 집을 나섰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빠. 그래. 너도 잘 자고. 아빠, 다음 주에도 올 거죠? 당연하지. 태진은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봤소? 태진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웃고 있소. 이제 안전하고 행복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태진은 아내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공원 묘지였습니다. 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낙엽이 바닥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묘 앞에 앉았습니다. 왔소, 여보. 태진은 가져온 꽃을 놓았습니다. 지수가 이제 괜찮소. 웃고 있고 새로 시작하고 있소. 바람이 불어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대로 나는 지수 앞에서 떳떳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소. 비록 잠깐 옛날로 돌아가긴 했지만. 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하오. 약속을 완전히는 지키지 못했소. 하지만 지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소. 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정말 평범하게 살 거요. 경비원으로. 지수 곁에서. 태진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고 싶소, 여보. 매일 보고 싶소. 태진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일어서서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여기는 어떻게? 형수님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민수는 묘 앞에 절을 했습니다. 형수님 잘 계십니까? 형님 잘 모시겠습니다. 절을 마치고 민수는 태진을 보았습니다. 형님, 형제들이 다들 여쭤봅니다. 형님께서 정말 돌아오실 생각 없으신지. 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나는 이제 그냥 아빠로 살 거야. 알겠습니다. 민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형님, 형제들은 형님을 잊지 않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고맙다, 민수야.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이제 평화롭게 살 거니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태진은 다시 한번 아내의 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는 우리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소. 당신이 원했던 대로. 태진은 묘지를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태진은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한 아이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공이 또 나무에 걸렸어요. 태진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아저씨가 빼줄게. 놀이터로 가서 나뭇가지를 흔들어 공을 빼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조심해서 놀아야 돼. 아이는 공을 들고 친구들에게로 뛰어갔습니다. 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고 행복한 일상. 그날 저녁 지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저녁 같이 먹어요. 태진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딸의 웃음, 딸의 안전, 딸의 행복,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몇 달 후, 겨울이 왔습니다. 지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였는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에게 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아빠,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젊은 남자는 긴장한 얼굴로 태진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태진은 그를 보았습니다. 진지하고 정직한 눈빛이었습니다. 지수를 잘 대해주겠습니까? 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태진은 웃었습니다. 목숨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행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태진은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태진이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태진은 혼자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생각했습니다. 폭력과 권력의 세계에서 살던 자신. 하지만 진짜 강함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들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것. 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수, 이제 정말 행복해요.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태진의 마음도 평화로웠습니다. 딸을 지켰으니까, 딸이 행복하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 전설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